이제 Q&A 시간이 왔어요. 네, 하시죠. 예. 호기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포트폴리오에 원유 포함 원자재 기금속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비중 확대를 해도 되는지. 네, 예, 정말로 확대를 해도 좋으신 시점 같고, 일단 귀금속보다는 원유 관련 에너지 쪽을 단기적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이거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다 틀리면 어떡하나. 근데 아무튼 틀려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저는 진짜 제 소신대로 실제로 저희 포지션이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입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은 알고, 제 주변 지인들이나 뭐 기관에 있는 뭐 이런 제 지인들도 다 아는데, 정말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고유자금 트레이딩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만에 하나 틀린다면 제 마음이 제일 아픈 거니까. 제 마음이 제일 아픈 거고, 어쨌든 이럴 때 그냥 뭐 또 이런 시점에 또 운 좋게 또 라이브를 하게 됐으니 제가 믿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순서를 원유 먼저, 그리고 나서 귀금속은 추이를 보셔서 하면 같이 간다 싶으면 하시면 되겠죠. 네. 저희 대표님은 다이어트 복서가 아니라 실전. 정말 크게 합니다. 그 하루하루 움직이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멀리 보는 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멀리 보는 자님 저희 프루팅에도 그렇죠. 되게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네네. 네. 만약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 위주로 발행을 해서 60년대 당시처럼 경기 침체를 방어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만약 방금 전 차트와 같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그래프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것과 인플레이션은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한 자금을 뭐 빌이 됐던 본드가 됐든 뭐 단기채로라도 계속 그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한다는 건, 순전히 지금 채권 발행하는 건 순전히 지출을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출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고, 전혀 일단 그거는 오히려 뭐 장기 쪽을 많이 발행하는 것과 단기 쪽을 오히려 장기를 많이 발행해서 장기 금리를 많이 뛰어오르게 냅둔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잡히거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장기 쪽을 계속 낮게 유지시키면서 지출은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세지겠죠. 장기적으로. 네네. 그렇죠. 이거는 단지 일시적으로 지연만 시킬 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장기 금리에 대한 걸 일시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거고, 둘째는 그리고 또 빌스로만 계속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게, 빌스로만 계속 그 초단기채로 단기채로만 발행을 하다 보면, 2019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보 금리 발작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무튼 아주 그 하루짜리 거래에서도 막 그런 금리 발작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초단기 발행 시장에서 이제 됐어, 나 손 뗄래, 너네 이제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연준도 그게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결코 단기물로만 해가지고 연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레이나킴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달러는 고점을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 금리가 다시 5%를 넘어 급등하기 시작하면 달러가 1,500원 이상은 아니더라도 다시 방향을 미뤄들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시장은 장기 금리가 오르면 더 긴축적으로 받아들여서 달러가 강해지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텐트럼이라는 건 보통, 그러니까 최근 나타났던 장기 금리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정말 핵심 원인 하나만 꼽자면 미국의 적자 지출이잖아요.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해이한 적자 재정.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계속 빚을 내서 지출을 하겠다라는. 그럼 적자 재정은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핵심이?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는 거. 지출을 계속 한다라는 건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처음에는 이 적자 지출에 대한 우려만으로 올랐지만, 결국에 이제 이 순환고리가 계속 된다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아유 그래도 안전자산은 달러니까 하고 달러로 갈까요? 아니면 금리가 높아진다 장기 쪽 금리가 급등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쪽에 수요가 빠져나온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고 채권이라는 건 미국의 채권이라는 건 결국엔 달러로 표시되는 어떤 그 지불에 대한 약속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미국 채권을 산다라는 건 달러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장기 금리가 그렇게 오르기 시작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 이제 정고점을 뚫고 갈 때 가는 그 시작 즈음부터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러면 달러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싫어서 빠져나오는 거지. 지금 애초에 알고리즘 트레이드나 여러 가지 그냥 잘못된 지난 10년간의 그런 그냥 안전자산은 달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리고 알고리즘 트레이드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냥 뭐 금리 오르면 달러 강세, 달러 매수 막 이런 식으로 워낙 그 요새는 그 알고리즘 그게 크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또 제가 전부터 강조드렸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면 실질금리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해지는 거죠. 그거야말로 저는 최종 이제 그거라고 보고 있고 달러는 좀 저는 앞으로 하락할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이슨 팍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 회사의 주식도 주식인지라 원자재 자체 투자와는 다른 관점 아닐런지요. 특히 규모 작은 오일 업스트림 회사는 스태그 상황에서 부채 문제가 주가의 상방을 제약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무튼 장기화되고 오래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될 때 물론 명목금리는 상승하겠지만 그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명목금리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만큼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면 장기 쪽 금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보통 진짜 이제 다시 2차 스파이크가 있거나 이렇게 다시 가는 구간에는 거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남은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명목금리가 상승할 아까 제가 설명하듯이 그런 구간에서는 부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희석되는 효과가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유 기업들이나 이제 유가 채굴 기업들이 이제 작은 데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부채 문제가 이제 팬데믹 때 굉장히 심했고 2014년부터 이제 2010년대에 이제 유가가 계속 안 좋았을 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정리가 되고 제가 뭐 개별 기업 뭐 다 들여다본 건 아니라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는 부채의 구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에 투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이제 부채가 정말 개선되고 있는 흐름인지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기업들이 워낙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주주들도 그거를 원하고 어떤 신규 캐펙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채 문제 개선시키고 배당 많이 줘라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기업은 그런 쪽에 좀 처하지 않을 그래 괜찮은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는 건 원유 가격이 다시 높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수익성의 개선이기도 하고 그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에너지 기업에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희가 전망하는 그 상황이 맞다면. 네. 이다주 아빠님께서 네. 이제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 요즘 보면 실제로 물가를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 네. 의문이 드는데 설명 가능하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죠.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금리를 지금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쳐볼게요. 그 2022년에 막 물가 오를 때 9%까지 오를 때 그냥 단번에 20%까지 올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출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저축을 할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저축을. 그러니까 물가가 9%까지 갔는데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그렇죠. 그럼 지출을 할까요? 저축을 할까요? 하죠. 당연히 저축을 하겠죠. 저축을 할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물가를 차감했을 때 실질로 이자 수익이나 금융소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저축이 되고 또 실질로 조달할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차감했을 때 엄청나게 이게 높고 한동안 유지가 돼야 사람들이 돈을 추가로 조달을 안 하려고 하겠죠. 당장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표준시 지갑에. 근데 내일
확실히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내일 물가가 10%가 오를 거다. 근데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면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10% 내일 오를 거다. 그러면 그 10,000원을 지금 먼저 쓰는 게 이득일까요? 저축을 하는 게 이득일까요? 쓰는 게 이득이죠. 저축을 하는 순간 나의 실질 구매력은 마이너스 6.5%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굳이 딱 기준금리랑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려고 기준금리랑 비교를 한 거고 그게 뭐 10년물 금리가 됐든 단기금리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지출에서 저축으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되지.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 정부가 가장 큰 채무자가 미국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20%까지 올릴 수가 없죠. 그 답을 너무 뻔히 알고 있지만 GDP 대비 120%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죠? 미국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면 제일 먼저 디폴트 할 게 미국 정부잖아요. 그죠? 민간의 부채를 리먼 때 다 미국 정부가 흡수를 했는데 그잖아요. 네. 뭐 하다못해 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고 그 복지 그들이 좋아하는 복지 정책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 하나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죠. 또 이분 질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네.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게 네.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적당히 올랐을 경우에 지금처럼 적당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2년 동안에는 완전 후행적으로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도 한참 덜 올랐잖아요. 그 기준금리가 됐든 조달금리가 됐든. 그럴 경우에는 22년 같은 경우 보면은 실질금리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 그런 와중에 명목금리는 높아졌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그만큼 늘잖아요. 이게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 이자 비용 때문에 또 적자 재정, 미국은 역대급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순환이라기보다는 장기금리에 대한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님께서 네. 프루팅 칼럼을 보면 숏 단일 투자는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숏 무슨 투자? 그냥 숏 포지션만 갖는 단일 투자. 숏이 이제 포지션을 일단 숏만 가져가신다. 예를 들면은 내 투자 자산이 뭐 1억인데 1억을 전체 다 숏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한 투자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알파를 어느 정도 추구를 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일단 숏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에 불리한 싸움인 거고 숏은 보통 그죠? 그렇죠. 시간에 굉장히 주가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왜냐면 돈은 계속해서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 구조인데 숏온리로 가져가는 거는 내 투자 자금의 전체는 그건 당연히 좀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화끈하신 성향이 많아서 한 종목에 몰빵 아니면 한 종목에 뭐 숏이다 싶으면 막 레버리지 몰빵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이게 실제 그냥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렇게 매번 위험한 투자 예를 들어 2차 전지에 그냥 몰빵을 했다라고 쳐보실게요. 그러면 그게 이번에 운 좋게 한 번 맞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나 이게 투자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해서 그럼 더 불어난 돈을 가지고 또 다음번에 또 그런 투자 또 똑같이 또 더 맛을 봤기 때문에 또 똑같이 그렇게 100% 하실 거고 100% 하실 거고 그렇게 가실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기하급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내가 시장을 잘 봤다 못 봤다가 아니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한 자산에 100 그것도 위험 자산 뭐 기하급진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어쨌든 내가 한 번 따고 크게 따고 딱 일어설 수 있는 이게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투자는 평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진짜 카지노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한 번 따고 딱 일어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그럼 계속 하시게 될 텐데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투자라는 거는 그러면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건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잘못 묻혀서 이제 혀까지 꼬인 공식이 있기 때문에 기하급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좋다라고 최소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을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이어도 좋으니까 그게 좀 어떤 거에 따라 경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으로라도 최소한 여러 자산에 좀 배분해서 놓으셔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 좀 알파를 추구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어떤 도박으로 한 방에 내가 이게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도 그럼 그렇게 치면 저희도 고객 자산을 뭐가 하나 딱 왔을 때 몰빵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확률은 그 저희 쪽이 제일 높을 거예요. 제가 훨씬 높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보다. 다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령 5번 중에 몰빵으로 뭐 한 진짜 예를 들어 4번을 맞춘다라고 치자고요.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이게 그냥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완전히 그렇게 해서 5번 중에 4번을 계속 연속으로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20번, 100번이 가면 무조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투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네.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미국 경제 위기 이전의 신흥국, 특히 한국 경제 위기가 먼저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기 전에 달러가 또 계속 강해지고 오히려 미국으로 인한 잘못인데 또 달러가 극진한 안전자산으로 추앙받으면서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위기일 것 같은 그런 영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리세션일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전형적인 리세션 가능성이 저야 자신 있게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가능성에서 배제한다면 굉장히 오만한 거겠죠. 뭐 어떤 크레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거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여러 측면 아까 뭐 영상 처음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아까 다뤘던 원유 그런 실제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만 보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그렇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쉽게 말하면. 네. 또 아임슈타인 님이 네. 또 질문 주셨는데 네, 요거를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예, 마지막 질문 또 저희가 미처 못 다룬 질문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아임슈타인 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프루츠와 다른 전문 기관과의 가장 큰 뷰 차이가 2차 인플레이션 발생 같은데 현재 원유 하락이라든가 미국 CPI 하락은 리세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무엇이 트리거가 되어 2차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뭐 어떤 트리거라는 게 그냥 정부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나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늘 보는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보면 큰 틀에서 저희는 그걸 아주 상세하게 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제 그거는 확실히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유가의 하락이 지금 얼핏 보면 최근 이제 며칠 저는 뭐 아까 초반부터 이제 유가 다 왔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얘기했던 73불 바닥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또 너무 세게 아무튼 예. 제가 사실은 이거 언제까지 또 이렇게 솔직하게 또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제가 스킨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진짜 저도 진심을 담아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유가가 지금 리세션을 나타내는구나, 리세션의 정조 증상이구나라고 전형적인 리세션에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주식시장은 지금 리세션을 나타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그죠? 각자 자산시장이 지금 나타내는 프라이싱이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유가 하락하고 주식 상승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페어 트레이딩, 그러니까 헤지펀드에서 많이 쓰는데 지금 헤지펀드에서도 전형적인 리세션을 예상하는 쪽이 꽤 있다 보니까
유가 공매도 치고, 유가 매도 치고, 이제 주식 매수하고, 이제 이런 쪽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페어 트레이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고, 또 어쨌든 유가에 제가 원래 봤던 이제 그런 좀 기술적인 조정 요인이 지금까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급 쪽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 쪽 이제 그런 좀 러시아가 약간 약속을 조금 아직도 덜 지키는 그 부분이 있으나 결코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아, 참고로 11월 이제 20 며칠인가에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그때 과연 오펙에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유의하셔야 되지만 아무튼 정말로 꺾이기 지금 어떤 방향성이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를 흔들거든요, 보통 시장에서. 그러니까 딱 저는 그런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너무 강하게 되게 좋은 기회다. 예, 제가 봤을 땐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미처 다 못 다룬 점은 정말 네, 죄송한 다음에 또 최대한 그렇죠. 저희가 다룰 수 있게 아무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변동성이 당분간은 워낙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쨌든 연준이나 재무부가 이렇게 뭔가 그 공조를 한 상태에서 당분간은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이번 주까지는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들의 발언과 이제 시장 어떤 지표들의 굉장히 영향이 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지표의 영향이 제일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변동성 잘 이겨내시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기회인 측면이 있다. 저희 뷰로서 주식시장의 기회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뷰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녁 새벽에 이제 시장 보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네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저 보고 네. 인사하시고. 네네.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로 네네네. 그러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우리 하고, 네, 감사합니다.